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또 주요 시장 이슈들 함께 또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이슈들이 또 시장을 흔들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글로벌 인사이트 첫 번째 이슈입니다. 2022년이 메타버스의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와 애플, 또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구글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얼리 어답터를 위한 틈새 시장이었던 곳에서 새로운 하드웨어 제품과 또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있어서 가장 큰 해가 될 태세라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어디에다가 어느 종목에다가 투자를 해야 할지 아시게 될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CNBC 기사고요. 2022 will be the biggest year for the metaverse so far이라고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테크 쪽 이슈이고요. 관련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면은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와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입니다. 메타 여러분들 페이스북으로 알고 계시는 기업이죠. 네, 지금 보시면 메타버스는 사용자가 가상의 3D 공간에서 놀거나 작업하거나 인터넷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실시간으로 현실 세계와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설명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메타버스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액세스를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고급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헤드셋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빅테크 기업들은 사용자를 또 향상된 또는 상상의 세계로 안내하는 장치가 2007년이었죠. 2007년 애플이 터치스크린 스마트폰을 출시한 이래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가장 큰 새로운 시장을 열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또 메타버스가 시작될 경우 오늘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몇 년 안에 컴퓨터에 안경이나 VR 헤드셋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죠, 에릭 셰리던이 12월 메모에서 대형 기술 플랫폼 모바일 컴퓨팅 앱의 부상으로 혜택을 받은 이런 이제 다음 컴퓨팅 플랫폼 변화로 증강현실을 바라보고 있다는 의견을 좀 내놨고요. 또 크런치베이스에서도 의견을 좀 내놓은 게 있습니다. 아래쪽 내려보시면은요, 크런치베이스에서도 뭐라고 의견을 내놨냐 했더니 지금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이 2021년 가상 세계 스타트업에 100억 달러를 투자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메타에 대한 의견을 좀 확인을 해보실 텐데요.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페이스북이었죠. 지금 메타의 기술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데 실제로 2021년에는 회사의 새로운 초점을 반영해서 메타 플랫폼으로 이름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메타는 지금 올해 또 프로젝트 캄브리아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캄브리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가상현실 헤드셋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메타는 또한 장치가 사용자의 명령에 더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얼굴과 시선 추적도 포함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오큘러스 헤드셋용으로 인기 있는 앱을 만드는 여러 회사를 인수한 바가 있는 메타에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에 대한 소식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애플 같은 경우는 헤드셋 작업을 확인하진 않았지만 수년 동안 기술 개발 그룹 내에서 접근 방식을 프로토타이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요 신제품 카테고리의 토대를 마련해 왔는데 최신 아이폰에는 위치 기반 애플리케이션에 중요한 물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라이더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에서 보시면은 투자자와 함께 지금 시장 분석가들은 헤드셋이나 기타 현실 기반 장치의 향후 판매로 인해서 애플이 7년 만에 첫 번째 주요 신제품 카테고리를 출시한다면 애플의 주가가 더욱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점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에는 새로운 VR과 AR, 헤드셋 출시와 함께 바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애플은 이를 메타버스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라는 의견도 함께 냈네요. 애플은 지금 버즈워드, 유행어를 멀리할 거다. 우리는 증강현실이라고 Augmented Reality라고 부르겠다라고 팀 쿡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구글도 보시면은요, 2013년이었죠. 구글 글라스를 출시하면서 실리콘밸리에서 헤드셋 열풍을 일으킨 바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마크 루코프스키입니다. 수석 이사라고 나와 있네요. 마크 루코프스키 같은 경우는 12월에 지금 구글이 이제 증강현실을 위한 운영체제에 중점을 둔 새로운 팀을 꾸렸다라고 하면서 구글에 합류하기 전에는 루코프스키는 메타의 오큘러스에서 근무한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어느 사람을 또 회사에서 영입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완전한 기능을 갖춘 AR 헤드셋인 홀로렌즈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런 홀로렌즈를 출시한 최초의 빅테크 회사였다고 하는데요. 홀로렌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군의 지금 가장 큰 프로필 지금 하이에스트 프로파일 클라이언트라고 하네요.
가장 큰 클라이언트로 미군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초 12만 개의 맞춤형 홀로렌즈를 정부에 판매해서 220억 달러의 거래를 성사시킨 바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군인들이 치명률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2022년에 대중에게도 지금 공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상세계의 접착제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기능 2022년도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후반에 메시를 화상회의 앱인 팀즈에 통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자연스러운 접합성인 엑스박스 게임용 기능에도 아직 출시 날짜는 아직은 없다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계속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도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이상 글로벌 인사이트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테슬라는 지난 일요일이었죠. 2021년 4분기에 30만 8,600대의 전기 자동차를 인도했다. 이러면서 단일 분기 기록과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을 뛰어넘었다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022년도에도 테슬라에 투자를 해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Tesla delivered 936,172 electric vehicles in 2021, with the fourth quarter setting a new record라고 해서 기사 제목이 나왔고요. 내용 확인해 보시면 지난 일요일 날 나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30만 5,840대의 완전 전기 자동차를 생산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한 해 동안 93만 6,172대의 차량을 인도했는데요. 2020년 49만 9,647대의 첫 번째 연간 이익을 보고했을 때보다 87%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2021년 3분기 차량 인도량은 테슬라의 이전 최고 분기인 24만 1,300대에 도달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팩트셋이 집계한 컨센서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 테슬라가 4분기에 26만 7천 대, 2021년에는 89만 7천 대를 인도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인도량은 CEO 앨런 머스크의 전기자동차 회사가 보고한 판매량과 가장 근접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아래 좀 더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요. Shrugging off shortages라고 해서 부족함을 떨쳐버리다라고 나와 있죠. 2021년 연례 주주총회에서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마이크로칩과 기타 불특정 부품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웠던 한 해를 한탄했다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인 코로나의 또 기간 동안에 2년 동안에 테슬라는 상하이에 있는 첫 해외 공장에서 생산을 늘렸고 또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의 일부 부품을 완전히 기술적으로 변경해서 차량 배송을 늘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Looking ahead들 내용을 보시면은요, 머스크는 향후 9년 동안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량을 연간 2천만 대로 늘리고 싶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실제로도 이렇게 될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테슬라는 올해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새 공장에서 모델 Y 크로스오버 생산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후에 독일 브란덴부르크에 또 다른 공장을 여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최근에 또 본사를 텍사스로 옮긴 만큼 10월에 계획을 발표했고요. 12월 초에 또 이를 공식화한 바 있죠.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현재 미국과 전 세계에서 배터리 전기 자동차 판매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자들이 완전 전기 모델을 자체적으로 내놓으면서 전체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또 2022년 새해가 밝은 만큼 올해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또 미국 증시 전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다라고 하는데 작년이라든지 2020년만큼 오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 대세죠. 네, 그렇습니다. 뭐 연초 전망이라는 게 얼마나 답을 맞출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뭐 어쨌든 간에 큰 흐름을 갖다 한번 짚어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13개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내놓은 올해 목표 주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S&P 500 지수가 연말에 가서 4,940을 기록할 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 말 지수하고 비교를 하면 한 3.7% 정도 오른 거거든요. 근데 네. 이게 작년에 26% 올랐고 그리고 2020년에는 16%가 올랐으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한참 못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뭔가 하면 오미크론
네. 관련해서 코로나 변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움직임과 관련해서 연준이 긴축 정책을 펼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이 주가 상승을 갖다 제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밖에도 무슨 인프라 법안이라든가 아니면 공급망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또 구인난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변수가 되겠습니다만은 결국 주가 상승을 결정하는 최종 성적표는 경제 성장일 거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일단 오미크론과 인플레이션 대한 또 이런 이슈들이 좀 있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경제 성장이 좀 견조하다 이렇게 되면은 주가는 조금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준 인사들이 가끔 그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이 두려워할 때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 자체는 미국 경제가 좋다는 얘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얘기는 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점도표상으로 보면 올해 3번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말을 갖다가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하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경제가 좋지 못하면은 금리를 3번 올리지 못할 것이다. 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금리를 3번 올릴 정도 된다면은 경제가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오히려 금리를 3번 올릴 거다라고 이렇게 점도표상에 나타났지만은 과연 그렇게 금리를 올릴 수 있을 만큼 올해 경제가 좋겠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렇게 회의적일까요? 뭐 오미크론이 아마도 가장 큰 문제가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분기를 놓고 볼 적에요. 오미크론의 충격이 상당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미크론 변이가 지금 급격하게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만은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봉쇄령을 내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쇄령에 버금가는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항공편 결항이라든가 아니면은 식당 예약의 취소가 늘어나고 있다든지 또 브로드웨이 공연이 취소가 됐다는 것.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은 1월 달에는 라스베가스에서 CES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대면 회의로 대면 행사로 거의 굳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또 JP 모건에서 주최하는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예상보다는 더 경제 성장을 갖다가 좀 먹는 그러니까 좀 둔화시키는 이런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 변이가 다른 변이보다는 심각성이 덜하다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타격을 입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금융기관들이나 경제기관들이 이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을 갖다 낮춰잡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다른 요인인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을까요? 뭐 일단은 불안하기는 하지만 또 진정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했었죠.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미국 정부가 돈을 워낙 많이 풀었고 또 지갑에 돈이 두둑하다 보니까 이 팬데믹이 종식되는 시점에 가가지고는 보복 소비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아마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막상 이 팬데믹이 진행이 되면서 보니까 수요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보다도 공급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이 더 강하게 나타난 겁니다. 그 요인을 볼 것 같으면은 첫 번째가 공급망 차질. 그러니까 이 원자재 채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공장의 가동이 중단이 되면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조달이 제대로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자동차 반도체를 들 수가 있는데 이런 공급망 차질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류난에 따른 이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LA항이라든가 롱비치항에 컨테이너선들이 적체가 돼서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쭉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물류라는 것 자체가 전 세계가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공급망과 더불어서 물류난이 상당히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인난에 따른 아무래도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 실업률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네.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인구가 4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결과적으로
임금 상승을 물가 상승을 가져왔고 이런 요인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인플레이션이 올해 하반기에는 조금 수그러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뭐 연준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제기관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이 하반기에 가서는 상당히 수그러들 거다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원 PCEPI,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11월 달에 4.6%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근데 이게 하반기쯤 가서는 2%대로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가 2% 아닙니까?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작년만 하더라도 물가가 많이 올라갈 때 이거는 일시적인 거니까 괜찮다라고 무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은 하반기에 가서 2%대로 떨어질 테니 지금 현재 4.6% 기록하고 있는 이 상황 괜찮다 하고 무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사실은 그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가지고 제일 무서운 게 뭔가 하면 당장의 물가 상승도 무섭지만은 소비자들 마음속에 물가가 올라가겠구나 하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사실은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하반기에 물가가 안정될 거다라는 믿음이 있다 손치더라도 지금 현재 물가를 잡는 데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반기에 물가가 안정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조기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앵커님 앞에서는 경제 성장이 확실하지 않다. 그럼 네.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근데 뭐 이런 경우라면 좀 상충되는 전망 아닌가요? 그래서 연준이 아마 금년 상반기 특히 1분기에는 이 딜레마에 빠질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가지 지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준이 지금 앞으로 FOMC 일정을 보면 1월 15일하고 16일 날 열리죠. 그리고 3월 25일하고 3월 26일에 열립니다. 그런데 이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이 받아볼 경제 성적표를 물가하고 성장률을 놓고 본다면은 물가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근원 PCPI가 4.6%를 기록을 했는데 네. 그러면 1월 달이나 3월 달에 받아보는 물가 성적표. 그러니까 1월 달에 보는 거는 12월 달께 될 거고 3월 달에 보는 거는 2월 달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11월 달보다 낮아져 있겠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높았으면 높았지 낮아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 성장표는 어떻게 될 거냐? 네. 성장률 성적표는 지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미크론 때문에 1분기 성장률 전망을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안 좋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고 성장률은 좀 저조에 둔해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연준이 취할 수 있는 입장은 과연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가를 잡을지 성장을 갖다가 부추겨줘야 될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만약에 그런 상황이다. 그럼 연준이 어느 쪽을 택하게 될 거라고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성장을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금리는 늦출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뭐 인플레이션을 잡게 될 것인지, 뭐 이 둘 중에서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연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중앙은행의 가장 큰 사명은 물가를 잡고 네. 경제 성장을 부추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안정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그러면은 지금 연준 입장에서 그런 딜레마에 빠졌을 때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그 얘기를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파월 의장이 물가가 올라갈 때 일시적이다라 그러면서 한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물가가 올라갔을 때 우리가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 있다. 네.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해서 경제 성장을 부추기는데 연준의 이 툴이라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적 완화나 이런 것들을 했지만은 지금까지 쭉 연준이 해온 걸 보면은 경제가 침체에 빠졌을 때 경제 성장을 갖다가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연준이 나선다고 제대로 어떤 효과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경제 둔화가 어떻게 본다면은 오미크론 내지는 이 공급망 차질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여기에 그렇죠. 연준이 나선다 그래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아마 연준이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물가부터 잡고 네. 그 이후에 경제 성장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무래도 물가를 갖다가 잡기 위해서 조기에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연준의 딜레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전망들도 결국에는 글로벌 경제 정상적으로 조금 흘러가는 것을 좀 전제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뭐 여러 변수들도 또 더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초에 경제를 전망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놓고선 쭉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 그렇죠. 비해서 정말로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번지고 나면은 이 성장 전망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경제적인 요인 이외에 제일 큰 문제가 지정학적 위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유럽 쪽에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서방하고 러시아가 대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라도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요인에 따른 성장 전망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쪽에서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천연가스 값이 급등을 하게 될 거고 유럽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에너지 가격에 상당히 힘겨워지는 그런 상황이 올 거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또 환율이 요동을 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먼 나라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더 걱정해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은 대만 내지는 남중국해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는데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 연초에 별로 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이 신년사를 하면서 대만 통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올해 3년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 3년임에 들어간다는 거는 등소평 이후에 이어져 온 체제를 이제는 정리를 하고 황제로 등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황제가 한 말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남중국해나 대만을 둘러싼 말하자면 긴장은 고조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올 수 있는 파장이라는 거는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근데 사실상 뭐 코로나 변이가 또다시 등장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또 뭐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밖에 또 뭐 세계 경제에 대한 변수 또 있을 수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제일 주목을 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오미크론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걱정은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서 가장 마음을 갖다가 써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공급망 차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망 차질이라는 게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자원을 제대로 채굴을 못하고 그리고 또 공장이 가동이 안 되니까 일어났던 문제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 세계가 흘러가고 있는 걸 보면은 이제는 의도적으로 공급망 차질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국하고 호주가 갈등을 빚으면서 호주의 석탄 수출이 문제를 일으켰듯이 네. 지금 현재 각국이 자기 자원을 갖다가 무기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초에 들려오고 있는 소식도 유연탄 수입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인도네시아가 석탄 수출을 제한할 것이다 이런 네.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는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는데 이젠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 자체는 각국이 각자 도생 우선 우리부터 살겠다 내지는 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짓이든지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걱정을 해야 될 게 중국의 히토류. 네. 그렇죠? 히토류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거의 무기화하겠다라고 지금 공언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자원을 무기화한다든지 그래서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면은 우리나라가 가장 취약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가 않을 겁니다. 요수수 사태에서 철저하게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관이 합쳐서 대비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네. 2022년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 투자 아이디어 좀 잘 세워보셔야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앵커님? 사실 저도 주식 투자를 안 하고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이렇게 변수가 많고 그 변수 중에 위험 요소가 많을 때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주식을 가지고 침대에 들어가지 마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위험 자산을 가지고 밤을 갔다가 잠을 자지 말란 얘기인데 네. 쉽게 얘기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그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수가 많을 때는 항상 그러니까
지켜보고 앉아서 네. 자기가 핸들링할 수 있는 법이 내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갑에다가 돈이 아닌 비트코인을 넣어놓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주식시장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뭐 거의 비슷한 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험도가 높은 주식이라든가 아니면은 펀더멘털에 비해서 과대하게 평가된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이 자주 들여다보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걸 놓고 전문가들이 표현하는 것 중에 그거 있죠. 방맹이를 짧게 잡고 단타를 노려라 하는 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익성 목표를 짧게 잡고 좀 단기 매매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그런 지적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